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7강 개념 7.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일 것 같은데요. 우리 앞에서 개념 설명 다 했으니까 자료 플러스 봅시다. 특히 이제 명나라에서 은 경제 체제가 형성된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오늘날 지폐는 통용되지 않고 동전은 겨우 작은 교역에만 사용될 뿐 이제 보초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세 업무를 다 은 하나로만 하니 은이 부족해지게 되었다. 내 은이 부족해지는데도 붓세는 옛날 그대로이고 교육도 변함이 없다. 허둥지둥 은을 구하고자 해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은이 없으면 안 되는 경제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을 중시하는 경제체제. 그래서 조세제도 역시 지세와 정세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은으로 징수하는 일조편법이 장거정에 의해서 적절 시행이 되고요. 농민들도 역시 은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상품 작물 재배하고 생산활동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공업의 발달을 또 가져오게 되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에요. 네, 에도막부 시기에 이제 슈인장을 발급해서 모두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육을 통제하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슈인선은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일본산 은으로 물품을 구매했다라는 거죠. 주인선, 주인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빨간 도장을 찍은 서류였죠. 네. 이 흐름을 잘 알아두시고요. 또 일본에서도 은 사용 어떻게 됐는지 사료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게이초 12년 처음으로 다량의 은을 발견했을 때 이게 소문이 쫙 퍼져요. 그래서 8월과 9월에는 각지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주군을 잃은 무사도 있고요. 뭐 사무라이조차 뭐 은광 개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대여섯씩 무리를 지어서 계곡과 인나이 촌락에 집을 짓기 시작하였고 더는 빌릴 만한 장소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은광 개발이 되면서 이와미 은광이 개발이 되고 16세기 조선에서 납과 은을 분리하는 회치법이 도입이 되면서 급증해요. 다이묘들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은광을 개발을 하고 이걸 통해서 대무역에 종사하는 거죠. 이때 시기에 일본의 은 생산량이 전 세계 3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이게 또 무역을 통해서 결제대금으로 쓰이면서 유출이 되는 거죠. 17세기 이후 은 생산량이 감소하자 막부는 무역량을 제한을 하고 은의 함량을 낮춘 은화 순도 저감 정책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뒷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네요. 이제 조선의 은 유통이 임진을 한 이후부터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동방에는 은광이 많아서 고려 말에 명의 과도한 요구를 백성이 견디지 못하였다. 조공으로 바치라고 하면 다 백성들만 고스란히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선 초에 이거를 잘 품목을 바꿨던 왕이 바로 세종이에요. 이제 금이나 은 대신에 인삼 홍보에 열을 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삼을 주된 조공 품목으로 하게 되는 과정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조선 초의 요구에서 명으로 보내는 곡물 면제받았으나 그것을 화폐로 쓸 수도 없으므로 뭐 쓴다고 알려지면 명나라도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께서 은채굴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셨다. 그 후 200년이 지나서 임진왜란 때 이르러 명에서 은을 우리나라에 주고 군량과 군공포상도 모두 은을 썼다. 그러면서 은화가 유행을 하게 된 시점. 임진왜란 이후다라는 거죠. 당시 명운의 봉급과 군수물자 구매 비용 등으로 대량의 은이 조선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전까지 쓰지 않더라도 이제 은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한동안 조선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은 유통의 중개 역할을 담당을 하지만 청해 청계령이 1684년 해제가 되면서 청상인이 나가사키로 직접 와서 교육을 하면서 또 그런 중개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 단원의 마지막 덩어리가 서양 문물의 전례인데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교역망이 발달하고 유럽이 진출하면서 이제 어떤 문물들이 들어왔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독 문제로는 출제된 적이 없고 아마 뒷부분에 이제 단원과 함께 융합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선지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특에서 직접 볼 겁니다. 명청대 서양 문물이 수용이 되는 거는 주로 서양 선교사들, 특별히 가톨릭이었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포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을 하고 와요. 그래서 명나라 말기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왔더니 마테오 리치가 사실은 이제 많은 족적을 남겼던 거는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었던 거죠. 뭐 황제를 만나면서 자명종까지 보여줬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명대 중국 지식인과 함께 고려만국 전도라는 세계 지도를 만드는데 이게 중국인의 중화 중심적인 세계관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그리고 크리스트교 교리 문답서인 천주실의를 저술을 했죠. 그리고 신하였던 서강계와 함께 기하 원본을 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교를 하기 위해서 뭐 지도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지식적인 것도 갖췄어야 하는 거죠. 명나라 말기에 중국에 오기는 했으나 주로 이제 청왕조에서 헌신을 했던 이제 선교사가 아담 샬입니다. 17세기 전반이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 천문학 담당 관청에서 일해요. 그러면서 청대 역법 개정, 시연역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도합니다. 또 이때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갔던 이제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죠. 소현세자가 이제 아담살과 교유를 하게 됩니다. 네, 밑에 나오는 이 카스틸리오네 역시 선교사이기도 한데요. 사실 선교보다는 이런 자신이 지닌 그런 기술로서 청왕실에 봉사하기로 남은 사람이에요. 카스틸리오네는 이제 18세기 좀 많이 뒷시기죠. 그래서 청왕조의 별궁이었던 원명원 설계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서양화 기법을 전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중반 이후 전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전래 문제는 우리 중국사 배웠을 때 잘 알겠지만 중국인의 조상 숭배를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제 존중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교황청 등이나 다른 교파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청 조정이 다 선교 목적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을 나가게 하죠. 그게 전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 선교가 금지되고요. 선교사가 추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카스틸리오네는 그냥 남게 되는 거고요. 네, 뭐 아담 샬도 뭐 죽을 위기까지 갔었다고는 하는데 뭐 인맥으로 인해서 아마 살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이게 중국이었고요. 일본의 서양 문물 수용 보겠습니다. 네. 일본에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크리스트교가 전래가 돼요. 뭐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 선교사들이 또 오면서 15세기 중반 1549년부터 이제 예수의 선교사였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뭐 이전에선 사비에르라고도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비에르가 크리스트교를 포교를 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확산이 있었습니다. 뭐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장이었던 뭐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이런 사람들도 가톨릭 신자였다고 알려지니까 굉장히 일찍 들어온 거죠. 그리고 휴인장 무역을 하면서 더더욱 크리스트교가 많이 유입이 되고 이제 크리스트교를 믿는 다이묘 밑에 있었던 일반 시민들이 또 농민들이 일으킨 시마바라의 난도 일으키게 되면서 에도 막부가 크리스트교 금지령을 반포합니다. 뭐 휴인장 무역도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상인의 내항도 1639년 금지가 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비슷한 시기에 이제 윌리엄 애덤스라고 하는 영국인이 있어요. 이 사람 이제 일본에 귀화하고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미우라 안진으로 이름을 바꾸고 에도 막부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과의 통상을 이렇게 기여하기도 하고요. 히라도에 상관을 설치를 하게도 됩니다. 어쨌든 이제 크리스트교를 금지를 시키면서 주로 네덜란드와 교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양 문물을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 네덜란드에 관한 학문, 네덜란드어라든지 네덜란드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난학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를 한자로 이야기하면 화란이라고 해요. 그 화란을 란자를 딴 거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 해부 서를 번역을 한 게 해체신서입니다. 해체신서의 간행 연도는 1773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1774년이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18세기였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은요. 아주 접점이 적었죠. 그래서 표류한 서양인들, 인조 때 표류한 네덜란드 사람들이죠. 벨테브레이나 하멜과 같이 표착한 서양인들인데 하멜은 돌아갔지만 벨테브레는 남았었죠. 그래서 박연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홍위포 제작 등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뭐 명나라로 갔던 사신들이 뭐 천리경이나 자명종을 중국을 통해서 가져온다든지 소현세자가 아담샬과 만났다든지 청나라의 그 시연력을 수용을 한다든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홍대용이 지구의 자전, 정약용이 기기도설을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를 한 건데 기기도설 자체가 서양 기술을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그럼 자료 플러스 볼게요. 네,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천주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변화 발전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양 선교사가 이렇게 답하네요. 집은 스스로 세워질 수 없고 언제나 목수들이 완성합니다. 천지는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네, 그래서 누군가 주인이 있다, 천주가 반드시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수능 동아시아에서 가장 킬러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정말 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실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얹으면 되니까 차분하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강의 듣기 전에 문제 풀이하고 분석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